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베트남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페스트조차 손실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는 베트남에서 단순한 사기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란 국가가 제조업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인지를 가늠하는 베트남 국가 차원의 승부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빈페스트의 도전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순손실이 6억 5천십만 달러로 전년 대비 순손실이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보다 3.4%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의 전기차 혜택 둔화와 가격 경쟁 증가로 작년 목표인 5만 대에 미치지 못하고 3만 5천 대를 납품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빈페스트의 회장은 올해는 생산 목표를 1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오히려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전기차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약화로 전기차 판매 목표를 낮추고 투자 계획을 축소하는 흐름인데 베트남 빈페스트는 정반대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빈그룹은 스마트폰, 전기차 사업 도전을 위해 알짜 부문이었던 내수시장 유통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빈그룹이 스마트폰, 전기차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을 따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빈스마트는 벌써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고 전기차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베트남 경제를 이끌던 빈그룹은 최근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빈페스트는 원래 내수 위주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더니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렸지만 그건 반쪽짜리 명성이었습니다. 빈그룹이 사세를 크게 불린 건 빈홈즈를 내세운 건설 분야였습니다. 유통, 학교, 레저, 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 다각화를 축으로 빈그룹은 베트남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베트남에 살면서 빈그룹이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살기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큰 야심이 없었다면 이대로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빈그룹은 수년 전부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제조업으로 그룹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하겠다고 계열사 빈스마트를 만들더니 이내 자동차 사업, 즉 빈페스트 전기차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 와중에 자금이 모자라니 알짜 중에 알짜 사업으로 평가받던 유통부문을 매각하는 강수까지 둡니다. 하지만 두 개의 제조업을 동시에 끌고 가기엔 힘이 붙였는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마트폰 사업은 조기에 접어버리는 결단까지 내리고 맙니다. 현지에서는 이 결단에 빈그룹을 이끄는 팜노업부 엉회장의 의중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베트남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국가의 체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제조업이 발전이 절실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경제를 바닥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중국의 제조업 공장 지위를 지리적 이점과 비용적 이점을 통해 일부 베트남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인건비가 오를 대로 올라 더 이상 전 세계가 공장을 새로 짓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과 각을 세우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서구 국가 입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중국을 떠나 공장을 옮길 부지를 찾는 입장에서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데다 중국 대비 노동력이 훨씬 저렴해 라인을 뜯어 새로 공장을 세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코로나 이후 애플 등 IT 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것에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지켜본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하청기업 이상의 단계가 절실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처럼 거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인구 1억 명 남짓으로 한창 경제개발의 한창인 개발도상국일 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중국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지켜본 베트남은 그것이 베트남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중국처럼 선진국 대기업을 상대로 큰소리 뻥뻥 치며 고자세로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글로벌 정세에 따라 하루아침에 해외 투자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방향의 경제정책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빈페스트를 둘러싼 스토리에는 흠결이 많습니다. 지난해 4분기 빈페스트의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빈페스트는 지난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프로젝트에 2억 1,3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공장이 풀로 돌아가면 여기서 나오는 연간 생산 능력이 최대 15만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당초 빈페스트는 유럽과 미국의 공장을 짓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곧바로 경쟁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빈페스트를 비싼 차로 포지셔닝하는 승부수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빈그룹은 압니다. 베트남에서 만든 신생 브랜드 차량이 하이엔드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스닥 상장 이후 한때 거품을 타고 주당 70달러 부근까지 올랐던 빈페스트 주가는 이제 주당 5달러 부근에서 거래됩니다. 앞으로 뚜렷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인프라 사업에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외교부가 회담과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사대금 문제를 베트남 정부 등에 전달했지만 이렇다 할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가 된 베트남 다낭 꽝응아이 고속도로 사업은 롯데와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해 2018년 9월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 200여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서는 발주처인 베트남 도로 공사 직원의 직무태만 등 비리 문제, 부실 공사 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2021년에는 국토부 차관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공사비 미수금 문제 관련 서한을 베트남 교통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한국,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담에서는 한국 기업 현안으로 공사대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는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도 어떤 구간이 부실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 건설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실 구간은 베트남 건설사가 시공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건설사들한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례를 범하고 있는 건데요.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신용에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에서는 은행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 베트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의 한 은행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결제 상환액 5억 원을 갚으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 비뉴스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베트남 수출입은행의 채무상환 고지서가 올라왔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꽝린성에 있는 피모 씨에게 88억 3천만 동, 약 4억 7,700만 원의 부채를 통보했는데요. 그중 원금은 약 4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모 씨는 어째서 원금 46만 원이 5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불어날 때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일까요? 처음 이 사건은 피모 씨가 소에게 결제 대금을 갚지 않아 이자가 불어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피모 씨가 자신은 이 카드 결제를 한 적 없으며 따라서 갚을 의사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입은행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객인 피모 씨는 2013년 3월 23일 수출입은행 꽝린지점에서 1,000만 동 한도의 마스터카드를 개설했고 이후 한 달 만에 2건의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건의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9월 14일부터 부실 채권으로 전환되면서 통지 시점까지의 연체 기간은 약 11년에 달했습니다. 11년 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갚아야 할 대금이 5억 원에 달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 수출입은행은 규정에 따라 피모 씨의 채무를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통지하고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피모 씨는 여전히 부채를 청산할 계획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3월 15일자 카드 개통 신청서에 기재된 은행과 고객 간 합의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 등의 계산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모든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해당 부채의 소유자인 피모 씨는 수출입은행 꽝린점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855만 동이 약 90억 동까지 올라가는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고지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피모 씨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피모 씨가 이 카드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베트남 수출입은행이 죄도 없는 피모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이상한 사건은 베트남 경찰로 넘어갔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베트남 시중은행이 무려 90억이 될 때까지 무한적으로 이자를 늘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들조차 이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건설업체에 미수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베트남. 일반 대표적인 기업들부터 문어발 확장을 하기보다 자기가 잘하는 일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외국 기업에 약속한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국제적인 신뢰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